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서동욱 작가님의 단편소설 아껴 쓴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요? 저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한데 막상 생각해 보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네요. 오늘 이야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와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아껴 쓴다는 것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단편소설 아껴 쓴다면. 지난달에 내 친구 재규와 전화통화를 할 때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지역 이름을 말해줬는데 나는 거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 알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시간이 많았다. 일은 그만둘 생각이었다. 어차피 내가 다니던 색종이 회사는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중이었다. 사람도 뜸해지고 돈도 안 됐다. 요즘 누가 색종이 접기를 하겠나? 애들 데리고 시간 때우려는 엄마들만 간간히 있을 뿐이었다. 주변에 무슨 키즈 카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는 그것도 뜸해졌다. 그 전까지 나는 재규가 산다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갈 일이 없을 것이었다. 난 여행을 안 좋아하고 운전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지만 재규는 지금 대장암에 걸렸다. 다른 친구한테 듣기로는 암이 복막까지 전이됐다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대장암 4기 증상이라고 했다. 복막은 심장이나 대장, 십이지장 뭐 그런 걸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그 막에도 암세포가 번졌다는 얘기였다. 어떤 놈이 댓글로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는 상태라고 써놓은 걸 봤다. 어느 날 재규는 저녁으로 제육덮밥을 먹고 잠깐 눈 좀 붙일 생각으로 누웠다. 그런데 배가 아파왔다고 한다. 먹고 바로 누워서 그런가 하고 재규는 그냥 다시 잤다. 하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더 아팠다. 그는 한동안 자리에 누운 채로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아내가 재규를 흔들었다. 재규가 처음 응급실로 실려간 게 그때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서너 번을 더 갔다. 처음 간 병원의 의사는 재규가 급성 맹장에 걸렸다고 했다. 맹장이 터져서 흘렀다나? 뭐 그런 따위의 얘기를 했다. 그건 믿을 게 못 되는 말이었다. 결국 맹장이 아니라 암이었으니까. 어쨌든 맹장 수술을 받고 한 달이 지나서 재규는 쓰러졌고 이번엔 제대로 된 병원에 갔다. 그들은 재규가 암이라고 대장암 4기라고 말해줬다. 병원에서 의사와 심각한 얘기를 몇 번 나눈 끝에 재규는 시골로 갔다. 우리가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문자를 보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새 들어 사는 방에 갔을 때 내가 당분간 쉬면서 미래를 생각해 볼 거라고 하자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냥 평생 쉬지 그래. 나는 주먹으로 벽을 친 다음 접시를 하나 깼다. 그녀는 내게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나오면서 그녀가 문에다 뭔가를 또 집어 던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 병신. 그녀한테서 온 답장이다. 나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진 다음 차를 몰아 재규가 사는 곳으로 갔다. 도착해서 보니 재규는 보이지 않고 재규의 아내만 있었다. 둘이 결혼했을 때 재규는 25이었고 아내는 21이었다. 우리도 어렸지만 그녀는 정말 어렸다. 21라니. 아직 새파란 애였다. 벌써 결혼을 한다고? 친구들의 말에 재규는 대답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 우리는 그 이유를 결혼식 날 알 수 있었다. 신부의 아랫배가 불룩 솟아 있었다. 알만했다.
전체적으로 빼빼 마른 그녀가 아랫배만 불쑥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식장 맨 뒤에 서서 그들이 서약을 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몇몇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웃었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했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다. 세상에, 그녀는 아직 20대인데도 40대라고 해도 될 만큼 늙어 보였다. 눈 밑이 퀭하고 푹 들어간 게 환자 같은 얼굴이었다. 잘 지냈죠? 내가 말했다. 멍청한 말이었다. 하지만 별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아내에게 달리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이 흔들리자 등 뒤에서 보자기에 쌓여 잠든 아기가 살짝 우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깎아온 참외를 먹으며 집안을 곁눈질했다. 방이 2개에 화장실이 하나짜리 집이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유리로 된 크리스탈 모양의 재떨이가 있었다. 먹고 버린 약봉지와 음식을 먹으려고 깔아둔 것 같은 신문지도 몇 장 있었다. 거기엔 짜장 양념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지 몰랐다. 재규가 일을 그만두면서 얼마간 퇴직금이 나오기는 했겠지만 그건 금방 없어졌을 것이다. 텔레비전은 건강 채널 같은 데에 맞춰져 있었다. 개량 한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오자 그녀가 볼륨을 줄였기 때문에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맨발로 무대 위를 돌아다니고 등 뒤로 손뼉을 치면서 말을 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다. 텔레비전 옆에는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쳐다봤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 전이라니 시간은 참 금방 간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웃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이 우는 모습을 보자 덩달아 울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우는지 신부 화장이 다 번질 정도였다. 아주 심하게 울었다. 재규가 옆에서 토닥였지만 그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사진 속에서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사진을 보다가 말했다. 재규는 잘 있나요? 이 말도 멍청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아니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규가 놀러 오라고 하면서 한 말도 낚시를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재규도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본 적은 있지만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그냥 다 알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기를 소파 위에 올려놨다. 녀석은 누나를 한번 휘 굴려서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발견하자 멈칫했다. 처음 보는 뭔가가 거기 있으니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하다.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예쁘다든지 장군감이라든지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이 이름이 뭐였는지 떠올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도무지 애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빌어먹을. 남자아이였는지 여자아이였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았다. 얼핏 봐서는 남자 같았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었다. 아기가 아주 예쁘네요. 내가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는 아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더 나눴다. 그녀가 아기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아기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아기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녀석은 잘 웃고 있다가도 나를 보기만 하면 멈칫하더니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 묻는 것처럼. 얼굴에 바람을 불어주면 무척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계속 아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번 해보실래요? 뭘요?
바람요. 얼굴에 바람을 불어보세요. 나는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아기 얼굴에 바람을 불어봤다. 그러자 아기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니 까르르 웃었다. 봐요. 좋아하죠? 참 단순해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말이 없었다. 나는 이따금 텔레비전 화면을 올려다봤다. 아까 그 사람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애벌레였다. 바싹 말린 애벌레가 그의 손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다시 방청객이 있는 곳을 향해 무슨 말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들이 많았다. 여름은 아니었지만 봄도 아니었다. 그 중간쯤이었다. 재규는 이곳이 벚꽃이 많은 곳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건 벚나무였다. 지금은 잎이 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벚나무였다. 좀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아기를 보던 그녀가 깜짝 놀란 듯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저 말이에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으면 벚꽃도 보고 좋았을 거라고요.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잠시 후에 그녀가 말했다. 네,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는 벚나무를 바라봤다. 가끔씩 장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바퀴에 진흙이 잔뜩 묻은 흰색 포터가 마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거기서 재규가 내렸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농사꾼이나 쓸 것 같은 큰 밀짚 모자를 쓰고 단추를 풀어헤친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안에는 누렇게 색이 바라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가 보였다. 내가 재규를 마지막으로 본 건 재규가 아직 병원에 있을 때였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가끔 통화만 했으니 실제로 보는 건 몇 달 만이었다. 나는 현관 입구에 서서 재규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 통에 재규가 입고 있던 셔츠와 티셔츠가 동시에 펄럭였다. 요! 내가 말했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뭐랄까, 영화에 나오는 좀비랄까,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해골 몬스터랄까, 그런 게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요! 내가 다시 말했다. 재규는 내 앞으로 와서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재규가 내미는 손을 맞잡았다. 혹시라도 부러질까봐 아주 살짝 잡았다. 재규가 말했다. 이번에는 나는 잘 지냈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 후에 재규는 여전히 나는 아기 이름을 모르는 상태였다. 아기에게 다가가 나를 봤을 때처럼 씩 웃고는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게 일인 사람인 것처럼,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의식인 것처럼 옆에서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았다. 나는 신발장 근처에 서서 번갈아가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봤다. 달력도 봤다. 크리스탈 모양 재떨이도 다시 한번 봤다. 잠시 후 재규가 나가자고 말했다. 벌써? 여기 있어봐야 할 게 없어. 낚시나 하러 가자고. 나는 고개를 돌려 슬쩍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다. 벌써 부엌에 들어가 있었다. 등을 돌리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참외를 깎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곧 가스레인지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녀가 담배를 입에 물고 가스불로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자고. 내가 말했다. 저수지에 도착해서 우리는 재규가 미리 자리를 잡아놓았던 곳에 앉았다. 낚싯대 2개와 재규가 앉았던 의자가 있었다. 재규는 오자마자 낚싯대부터 들어 올렸다. 빈 낚싯바늘이 올라왔다.
다른 낚싯대를 들어 올리자 역시 빈 바늘이 올라왔다. 물속에서 썩은 나뭇잎 하나가 바늘에 걸려 올라왔다. 재규는 차에서 접이식 낚시 의자 하나를 꺼내 내게 주었다. 나는 재규로부터 5걸음쯤 떨어진 곳에 의자를 펴고 앉았다. 재규의 의자는 낚시용 의자가 아니라 차량용 시트였는데 팔걸이에 목받침이 있고 마감도 가죽으로 된 게 꽤 그럴싸해 보였다. 거기 앉아서 쉬면 아주 그만일 것 같았다. 재규가 팔걸이에 팔을 올려놨고 나는 재규의 팔 아래쪽에 자수로 박은 브랜드 로고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암에 걸려 직장에서 권고 사직이라고 하는 걸 당하기 전에 그는 차량용 시트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가끔씩 월급 대신 그런 걸 받기도 했다. 시트를 줬다고? 멋지군. 나는 말했었다. 내가 다니는 색종이 회사는 빌어먹을 곳이지만 적어도 나한테 월급 대신 색종이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앞일은 모르는 것이다. 월급 대신 받은 시트가 결국 쓸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내가 계속 시트를 쳐다보고 있자 재규는 나를 슬쩍 곁눈질하더니 목청을 가다듬었다. 네가 여기 앉을래? 재규가 말했다. 아니야, 너 앉아. 내가 말했다. 이거 그랜저에 들어가는 시트야. 그러니까 너 앉으라고. 재규는 고개를 한번 끄덕하고는 자기가 미리 반죽해 놓은 떡밥 한 덩이를 내게 보여줬다. 닭 모이처럼 생긴 누런 떡밥이 그의 손 위에서 흔들거렸다. 이걸 조금씩 떼서 바늘에 달고 던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재규는 시범을 보였다. 나는 재규가 갈고리가 3개 달린 3단 바늘에 떡밥을 끼우고 뒤에서부터 도움닫기를 한 다음 온몸을 던지듯이 물속을 향해 낚싯줄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티셔츠가 펄럭이면서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바늘이 물속에 빠지기도 전에 내 입은 이미 반쯤 벌어져 있었다. 저걸 던지다가 재규가 낚싯대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웠어? 내가 말했다. 재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라고 말했다. 나도 낚시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떡밥이 달린 낚싯줄을 바다를 향해 힘차게 던지는 모습을 말이다. 재규가 낚싯줄을 던지는 모습은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과는 많이 다르긴 했지만 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었다. 낚싯바늘이 퐁당 소리를 내고 물속으로 사라진 뒤 잠시 후에 형광색 무지개 찌가 물 위로 떠올랐다. 낚싯대는 저 앞 매점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야. 찌는 2,000원.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물고기가 뭘 알겠냐고. 재규는 낚싯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낚싯대로 말하자면 재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냥 구색만 갖췄다는 티가 확 나는 그런 거였다. 하지만 재규의 말처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물고기가 뭘 알겠나. 먹을 게 보이면 그저 물뿐. 우리 뒤쪽으로는 큰 나무들이 있었다. 고개를 들면 우리가 있는 쪽까지 길게 뻗은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었다. 재규는 그게 상수리 나무라고 했다. 나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흔들리길래 봤더니 청설모가 거기 앉아서 도토리같이 생긴 걸 뜯어먹고 있었다. 그놈은 그걸 양손으로 받치고 조심스럽게 뜯어먹다가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문득 멈추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별다른 행동이 없자 다시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앉은 채로 주변을 휘 둘러봤다. 저수지 한가운데에 낡은 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저수지 건너편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 또 하나, 그리고 가끔씩 적당한 자리를 찾으려고 고개를 둘러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재규의 시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아주 조용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저수지를, 움직이지 않는 찌를 바라봤다. 간간히 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이 일었다. 빵 먹을래? 내가 오면서 가져온 빵과 우유를 내밀며 말했다. 크림빵이야. 재규는 고개를 저었다. 피똥을 쌀 거야.
재규가 말했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잠시 생각했다. 몸은 좀 어때? 내가 물었다. 재규는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어 올렸다. 옆구리에 짧은 줄이 하나, 옆구리에서 배꼽까지 이어진 긴 줄이 또 하나 있었다. 재규가 손가락으로 짧은 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맹장이 있던 자리야. 지금은 없지만. 그런 다음 재규는 또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소장이 있던 자리야. 여기는 직장이 있던 자리.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한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다 말하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그는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잠깐 멈췄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다. 괜찮아. 밤에 호수를 옆에 두고 자야 하니까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괜찮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찌를 물 위에 뜬 무지개를 바라봤다. 나는 크림빵을 베어 물었다. 옆으로 크림이 터져 나왔다. 얼마 후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점에서 머리까지 씌우는 푸른색 비닐 옷을 사다가 걸쳐 입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수면 위로 동심원이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동심원이 생기다가 바로 옆에 비가 떨어지면 다른 동심원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동심원이 계속해서 생겼다. 가끔씩 물고기 한두 마리가 물 위로 뛰어 올랐다가 사라졌다. 조용했고 빗방울이 비옷 위로 떨어지면서 내는 후두둑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옷 안에서 후두둑 울리는 소리가 좋았다. 나는 입으로 소리를 내보았다. 그 소리도 안에서 울렸다. 그것도 좋았다. 여자가 하나 있었어. 재규가 말했다. 뭐? 나는 귀를 덮고 있던 비닐을 뒤로 넘겼다. 병원에 가기 전에 말이야. 어떤 여자 하나랑 알고 지냈는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잠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재규는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의아하게 그를 쳐다봤다. 그는 낚싯지나 저수지 한가운데 있는 배 같은 걸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재규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 거 알아?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내 여자친구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 나도 여자친구에게 그런 적이 있었다. 서로 동시에 그런 적은 없지만 한 번씩은 주고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재규는 결혼한 남자였다. 접시를 깨고 서로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몇 번 뒹굴며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결혼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았다.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규는 말없이 서서 그를 노려보는 아내를 보았다. 아기는 소파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이제 6개월 정도였다. 재규는 잠든 아기를 잠깐 보다가 다시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불현듯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 그러나 그는 용서나 다툼, 화해, 뭐 그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급성 맹장이 찾아온 것을 알았다. 이어서 그게 맹장이 아니라 암이라는 것도 알았다. 의사가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그는 잘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삐 하는 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었다. 그는 창문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이 굴절되면서 이상한 도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다. 그 도형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도 봤다. 의사의 말이 끝나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아내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아내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그때 아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면 기억하기 싫거나. 그렇게 말하고 재규는 하하하 하고 웃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경기를 일으킬 것처럼 쿨럭쿨럭 거렸다.
내가 놀라서 다가가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나는 쫙 펴진 재규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차량용 시트에 앉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뭔가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시 물고기가 퐁당 뛰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우리 둘 다 그 순간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었다.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많이는 아니지만 보슬비가 계속 내렸다. 오줌을 싸고 싶었다. 나는 나무들 뒤편에 있는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갈대처럼 생긴 풀들이 있었고 그게 나를 가려주었다. 어차피 사람들도 별로 없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뭔가 안심이 됐다. 밖에서 보면 내 머리만 보일 것이었다. 동그란 머리 하나가 기다란 풀들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 나는 머리만 내놓고 숲을 안에서 바깥을 내다봤다. 배 위에서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과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다. 건너편에 앉은 사람은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캡모자를 쓴 채 비를 맞고 있었다. 가끔씩 그는 지금이다 하는 것처럼 낚싯대를 손에 쥐었다. 다음 순간 그는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다시 손을 풀었다. 하늘에는 작고 어두운 구름들이 떠 있었다. 저수지 수면 위로 그 구름들이 흘러갔다. 가까이 있는 구름들은 어두운 색인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구름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서 마치 하늘이 몇 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고요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저수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서 무슨 소리라도 들려올 것처럼. 재규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까지 올라오는 시트 때문에 나는 모자를 쓴 재규의 윗머리와 삐져나온 다리만 볼 수 있었다. 해골의 머리 위에 모자를 하나 덮어놓으면 딱 그런 모습일 것 같았다. 얼마 전에 저 몸은 수술대 위에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을 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었을 것이다. 예리한 메스를 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수군거린다. 나는 어떤 사람을 떠올렸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호스가 달린 비닐봉투를 끼고 가야 하는 사람. 안에서는 자꾸 뭔가가 나오려 하는데 그걸 막고 싶은 사람,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그는 화장실까지 간신히 기어가서 변기에 손을 짚은 다음 심호흡을 한다. 그는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뭘 해보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그는 휴지거리를 잡아보고 바닥도 짚어본다. 그러다가 변기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바라본다. 이제 재규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기서 보고 있자니 재규의 얼굴색이 햇볕에 잘 그을린 갈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두운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트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미동도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깥쪽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손으로 앞에 있는 풀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한참 더 보고 있으려니까 재규가 슬쩍 다리를 고쳐 앉았다. 나는 잠시 더 주변을 구경했다. 숲풀 옆에는 깊이가 발목 정도쯤 될 법한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 투명하고 젤리처럼 생긴 뭔가가 있었다. 길고 투명한 막 안에 포도알처럼 생긴 검은색 점들이 송송송 박혀있는 모양이었는데 세포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지 투명한 순대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지 그런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게 초등학교 실습 시간 때 배웠던 개구리 알이라는 생각은 나중에 떠올랐다. 도무지 그런 데서 네 발로 뛰어다니는 생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떠오르질 않았다. 그건 물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이놈들은 뭔가 하고 들여다봤다.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까 투명한 막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검정 알갱이들이 더 이상하게 보였다. 발로 한번 툭 건드려 봤다. 물이 넘실거리면서 막들이 살살 흔들렸다. 잠시 후 흔들리는 게 잦아들고 나서 좀 더 세게 차보았다. 그러자 그것들 전체가 한 몸처럼 자꾸 흔들렸다.
한 번 더 차면 어떻게 될까? 나는 막들이 찢어지고 검정 알갱이들이 으깨지는 모양을 상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고 잠시 더 지켜보다가 그냥 뒤돌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오면서 슬쩍 돌아봤더니 그놈들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재규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뭔가 짧게 말을 뱉은 다음 한참 듣고 있다가 다시 짧게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비가 물 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와 간간히 재규가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게 재규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 작았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말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그동안 그의 시선은 내내 저수지를 향해 있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수지 안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빗방울이 근처에 떨어질 때마다 살살살 흔들거리는 무지개색 찌를 봤다. 찌 끝으로 구름이 걸려 있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각났다. 그녀가 했던 이상한 말들이. 그건 지금 여자친구도 아니고 훨씬 더 예전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에 타고 있던 집 기억해? 언젠가 우리가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을 때 말이야. 해가 저물고 있었고 우린 그걸 잡겠다고 쫓아갔었어. 창밖으로 손을 뻗으면 노을이 닿을 것처럼 보였지. 우린 그때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어. 난 집이 불타고 있다고 했고 당신은 그게 아니라 풀밭을 태우는 거라고 했지. 하지만 그건 집이었어. 그녀는 내게 그렇게 말했었다. 상황이 달라졌어.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집이 불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고. 중요한 것만 챙겨서 나와야 해. 아니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도 말했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그녀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규는 너무 늦기 전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아내와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한 뒤에 재규는 조용해졌다. 그는 시트를 뒤로 기울였다. 나는 재규의 몸이 시트를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는 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모자를 벗어 가슴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추워서 몸을 감싸 안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손으로 모자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골똘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재규의 바지가 올라가면서 뼈만 남은 발목이 보였다. 있잖아. 그 누에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군. 누에를 먹고 병이 싹 나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누에 알아? 그 애벌레같이 생긴 거 말이야. 재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얼굴로 어딘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 둘 다 머리가 살짝 흩날렸다. 그는 한쪽 손을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허벅지를 톡톡 두드렸다. 나는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저 멀리 산이나 나무, 지평선 끝에 걸쳐있는 구름, 그런 게 눈에 들어왔다.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갔다.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얇고 긴 구름이 생기는 중이었다. 비행기는 옆으로 몸을 기울인 채 낮게 날아갔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의 옆부분과 배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밤도 아닌데 배 부분에서 불이 깜빡깜빡 빛나는 게 마치 비상등을 켜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들어 비행기를 가리켰다.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올려다봤다. 비행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때 저수지 한가운데 배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난 탓에 현기증이 난 사람처럼 몸을 휘청거렸다. 그는 앞에 있던 새 낚싯대 중에 가운데 것을 들어 올렸다. 낚싯대가 아치 모양으로 휘어지고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잠시 후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왔다.
물고기가 무슨 종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멀리 있어서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가까이에서 본다 해도 알 수 없을지도 몰랐다. 저놈만 아니었어도... 갑자기 재규가 중얼거렸다. 저놈만 아니었어도 물고기가 이쪽으로 왔을 거야. 우리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물고기를 들어 자기 얼굴 앞에 가져가는 것이 보였다. 재규는 우리도 배를 타고 저쪽에 자리를 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었다. 약간 추워졌다. 나는 차 안에서 따뜻한 보리차가 든 보온병을 꺼내왔다. 보온병 뚜껑에 물 한 컵을 따라서 재규에게 주고 나도 한 입 마셨다. 낚싯대를 꺼내자 떡밥이 콩알만해져 있었다. 나는 낚싯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남은 떡밥을 떼어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주물렀다. 재규는 아직 물이 든 뚜껑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다. 뚜껑에서 김이 올라왔다. 재규는 한 손에 병뚜껑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낚싯줄을 든 채로 바늘을 들여다봤다. 허공에서 바늘이 빙그르르 돌아갔다. 한쪽 방향으로 다 돌고 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떡밥을 붙인 뒤 바닥에 내려놓고 재규의 바늘에도 떡밥을 붙여줬다. 그리고 물을 한 번 더 마셨는데 그때에도 재규는 떡밥이 달린 바늘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재규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 넌 이제 뭘 하려고? 재규가 물었다. 너? 글쎄, 잘 모르겠어. 넌? 그는 물을 한 모금 홀짝이다가 물맛이 이상하기라도 한 듯이 얼굴을 확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개구리 알을 키워볼까 해. 내가 말했다. 개구리 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구리 알이라고? 그가 다시 물었다. 진짜 개구리가 나오나 한번 보게. 내가 말했다. 재규는 낚싯대를 의자 옆에 내려놨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제 시트를 끝까지 기울여 누웠다. 밀짚 모자가 목받침에 걸려 내려오면서 재규의 눈가를 덮었다. 그렇지만 재규는 그냥 내버려 뒀다. 나는 다시 낚싯줄을 던질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저수지 중심까지 던지고 싶었다. 개구리 알이라니 멋지군. 잠시 후에 그가 모자 속에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낚싯대를 들고 뒤로 물러나 도움닫기를 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달려와 있는 힘껏 던졌다. 그 순간 뒤에서 낚싯줄이 걸리면서 킥 소리가 났다. 나는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다. 재규도 깜짝 놀라 일어났다. 뭐야 저거? 내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낚싯줄이 나뭇가지에 걸려 절반은 우리 쪽에, 절반은 상수리 나무 쪽에 걸쳐 있었다. 낚싯바늘 끝에는 뭔가가 매달려 공중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보여? 저기 뭔가 있어.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재규가 숨을 죽이고 유심히 쳐다봤다. 움직이는데? 저게 뭐지? 저거... 청설모 아냐? 정말이네? 왜 저놈이 저기 있는 거지? 내가 말했다. 재규는 청설모가 있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나는 낚싯대를 비스듬히 기울여 의자 옆에 기대어 놓았다. 그동안 청설모는 허공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녀석의 눈이 쉴 새 없이 굴러다녔다. 재규가 말했다. 이 자식 떡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청설모의 발 한쪽이 낚싯바늘에 들려 있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딱 한쪽 발만 바늘에 걸려 한 발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바늘이 돌아가면서 청설모도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서 그 모양이 꼭 자기 좀 봐달라고 손을 든 것 같은 모습이었다. 뭐만 물었다 하면 자기가 대답하고 싶어 죽겠는 녀석처럼. 나 알아! 나 그거 안다고! 하는 녀석처럼. 녀석이 한 바퀴 빙 돌아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낄낄거리고 웃었다. 저수지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는 배꼽 빠지게 웃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초조해졌다.
녀석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불성사나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풀어주든지 아니면 잡아서 뭐라도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다. 우리는 턱을 치켜들고 한동안 녀석이 빙그르르 도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우리는 고개를 돌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어떻게 하지? 내가 말했다. 어떻게 할까? 재규는 내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좀 더 지켜보다가 녀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재규가 청설모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떡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했다. 얼마 없었다. 기껏해야 한 번쯤, 최대한 아껴 쓴다면 2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